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에 관한 영상과 음악을 올려드렸습니다. 링크로.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 민주항쟁을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좀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 민주항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있으면 또 다음 계획이 현대사 흐름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획이 수정됐다는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6.25 전쟁 그 전까지 6.25 전쟁 직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1945년 8월 15일에는 우리가 해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도 쓰고 독립이라는 말도 쓰고 예, 그렇게 광복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되는 해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하지만 여기서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8일이 되면 소련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러시아가 관동군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945년 이제 8월 9일 이제 나가사키에도 미국이 원폭을 하나 더 투하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결국 항복을 선언하죠. 1945년 8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방이 된 이후 한반도에서는요, 조선건국동맹을 만드셨던 여운현 선생이 치안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개창을 하게 되면서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시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개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소련이 북쪽에서 한반도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도 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왔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1945년 9월 8일에 미군정기가 시작되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독립을 한 지 별로 안 돼서 그 조선총독부 앞에 있었던 그 개양대, 국기개양대에는 일장기가 내려오고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조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군정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님도 입국을 하지 못하고요. 대신 9월부터 미군정이 시작됐으니까 당시 미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이승만은 조기 입국을 하죠. 그리고 11월에는 김구 선생님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김규식, 조소왕, 지청천 이분들이 되겠고요. 12월이 되면 이제 또 김원봉 계열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미 군정기의 모든 통솔권을 책임지고 있었던 메가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가 그 메가더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자, 이 메가더가 포고문을 발표하죠. 자, 보겠습니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그리고 제2조 보겠습니다. 정부의 전 공공 기타의 모든 사람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자, 이 말이 뭡니까?
말이 뭡니까? 자, 해방이 되고 나서 각 관공서에 있었던 친일 경찰 그리고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산속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이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다시 경찰복을 입고 관공서로 돌아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친일파 청산 문제도 좀 걸림돌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 5조 보겠습니다. 모든 목적을 위하여 영어가 공식 언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 일본어 쓰라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짜증나는 그러한 포고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렇게 이제 미 군정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몇 달 좀 지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뭐냐면 당시 이 3국이니까 미국, 영국, 소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회의니까 외무장관들, 쉽게 말해 지금 말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논의된 게 무엇이냐면 먼저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면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구성, 대통령을 누가 하고 또 각 지도부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논의가 되겠고 주요 논의가 되겠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정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가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오보를 내죠. 그것이 동아일보가 낸 오보가 현재까지도 세계 10대 오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사를 내냐면 신탁통치 결정, 미국은 한반도의 직각독립,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을 했다고 이거 완전히 오보를 내버리죠. 자, 미국과 소련은 여기서 완전히 뒤바뀐 내용입니다. 역전된 내용이에요. 미국은요, 한반도의 즉각 독립이 아니라 최고 40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고요. 소련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동아일보의 신문을 보고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탁 통치를 반대하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일제강점기가 끝나지 얼마나 되다고 다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냐 하면서 당시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은 모두 반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익과 좌익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익 좌익이 지금하고 살짝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기의 좌익 세력은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 또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좌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사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익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익 세력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소련 그리고 공산화 세력을 반대한다라는 움직임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반소 반공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러시아가 개인적으로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탁 통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즉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러시아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회의록이죠.
회의록도 같이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본 좌익 세력들은 찬탁을 하게 되죠. 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에서 제일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통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이었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잠깐의 신탁통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좌익 세력들은 적어도 이 나라가 분단되는 것보다 차라리 신탁통치를 받고 최대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우리가 그보다 더 완벽한 정부를 수립하면 더 일찍 끝나지 않겠냐 하면서 찬탁,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익 세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또 맹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익은 사회주의 계열이고 독립운동가 대부분은 사회주의 성향을 좀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익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의 맛을 알고 있는 친일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좌익 세력을 모함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찬탁론자들을 매국노라고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로남불의 끝판왕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찬탁운동에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찬탁의 성향을 내비쳤던 약산 김원봉 선생, 의열단 단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좌익 세력이었고요. 우익 세력에는 친일 경찰 고문기술자였던 노덕수리 김원봉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익과 좌익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우익에서는 비상국민회의를 만들고요. 좌익 세력에서는 민족주의 민족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동아일보의 오보로 인해서 국내에선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우익 이러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나마 쉽게 인물들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인물들도 꽤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익 세력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하면은 두 명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좌로 박헌영이란 사람이 있고요. 자, 중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훈영 선생이 계십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익에는 누가 있냐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인물들 있죠? 바로 김규식, 김구 선생님이 중도 우익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인 이승만은 어디 있었다 했죠? 미국에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싫은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극우적 성향을 띠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아까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디서 열린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논의된 문제였습니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논의되던 문제가 이제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언제 진행이 되냐면 1946년 3월에서 5월 달까지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논의되는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및 신탁통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여기 또 얼마 못 가서 바로 또 의견 문제가 생기죠. 이 협의에 참여할 대상에 대해서 소련은 찬탁 세력을 참여시키자라고 하고 미국은 아니다. 모든 단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또
의견 간 충돌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면서 협의가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가 되죠. 휴회. 휴회가 뭐냐면 이 위원회가 쉰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가 좀 흐지부지 되니까 남쪽에서 좀 이렇게 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이렇게 지금 어, 어, 흘러가는 판국을 보자 하니 어떻게 해서든 통일 정부는 들어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남한이라도 지금 정부를 세워서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사회주의를 막아야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꽤 수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죠. 좌우 합작 운동 하면은 이제 여운형 선생, 아까 여운형 선생님은 중도 좌익이었고요. 김규식은 중도 우익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서로 합심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미군정의 지원까지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둘이 통일 정부가 수립되기를 좀 어느 정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하면서 전개하면서 좌우합작 7원칙을 1946년 10월에 발표합니다. 자, 7원칙의 주요 내용은요. 임시정부를 구성할 것,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 그리고 토지 개혁안이 이제 주요 논의로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좌우합작 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부에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 간의 갈등이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친일파 처벌이 되겠습니다. 친일파 처벌을 문제를 두고 또 갈등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이 친일파들을 모두 수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우익 세력에서는 이 친일파들을 모두 수청하는 것보다는 이거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매겨놓고 순차적, 단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좀 나뉘는 양상을 띠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자, 토지개혁 문제죠.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친일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친일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이렇게 매입해서 무상 분배를 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또 의견이 엄청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상 매입은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고요. 유상 분배는 그러면은 돈을 주고 파는 게 되겠죠. 그리고 무상 분배, 무상 매입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네. 미군정 하에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을 선출하자라고 하자 우익 세력은 이거를 지지하게 되지만 이 좌익은 무슨 소리냐, 아직 정부도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런 것까지 하냐 하면서 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요.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47년 3월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냉전이 시작되게 되고요. 좌우합작 더 이상 이렇게 공산화를 지켜볼 수 없었고, 공산화 인물이 있는 여운형을 좋게 보지 않았던 미국은 좌우합작 운동의 지원을 철회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얘네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지근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시고 자국합작운동은 47년 12월에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해체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더 이상 소련하고 얘기하기 싫다 이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47년 11월에.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인구 비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구 비례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할 리가 없는 사람이 생기죠. 바로 북한과 소련이죠.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유엔은 한국의 임시위원단을 방문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북한하고 소련은 한국 임시위원단을 거부한다고. 왜냐? 인구는요, 생각해 보시면 북쪽에는 산지가 더 험하고요.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겨울 되면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남쪽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서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게 되면 북한이 북쪽이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소련이 한국 임시위원단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유엔이 다급해지니까 또 유엔 총회가 아니라 소총회를 엽니다. 48년 2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되죠. 이게 뭔 내용입니까? 남한만의 총선거, 단독선거를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김구 선생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분단이 된단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삼척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거 김구 선생님의 이 말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김규식과 함께 북측으로 넘어갑니다. 왜냐? 이거 이렇게 분단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북쪽으로 넘어가시게 되죠. 그게 1948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또 사자회담 혹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김씨다 해갖고 사김회담이라고도 합니다.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 등이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을 논의했느냐? 통일정부 수립과 미소 양군 철수를 논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북 협상이 끝나고 다시 남측으로 내려오신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은 이 남한만의 당독 선거에 불출마하시게 됩니다. 또한 김규식을 따르던 이 지지자 세력 또 계열 이들도 불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좀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수능 특강과 한국사 이거를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라 다소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죠. 정부 수립이 뭡니까? 50총선거 아닙니까? 이 50총선거를 반대하는 게 뭐였냐? 그 대표적인 사건 두 개를 들자면 제주 4.3 사건을 들 수 있죠. 자, 이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나게 되고 제주도 자익 세력 등이 50총선거를 앞두고 무장 봉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 3개 선거구 중에서 두 곳이
선거 무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도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이 다소 가슴 아프게 와닿게 됩니다. 또한 이제 또 여수순천 사건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여수순천 사건이 뭐냐면 19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5월 10일이 지났으니까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4.3 사건을 더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군대에게 제주도로 출정할 것을 명령하는데 군대가 이건 앞만 봐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명을 어기는 일이 생기고요. 또한 군대 내 자익 세력이 반발하여 봉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인물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박정희가 나옵니다. 박정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예, 그것만 또 다른 얘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4.3 사건을 또 뒤로 한 채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50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권자의 날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달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50총선거가 어떤 의의가 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고요. 21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총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을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다 해갖고 재헌국회라고 하고요. 이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자, 그래서 200명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아까 무슨 사건이 있었다 했죠? 맞습니다. 바로 4.3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 여파로 아까 두 곳에서 무효가 났다 했죠. 그러면서 198명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게 되니 이것이 7월 17일 재헌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헌 국회가 하는 게 대통령과 여기 있는 재헌법, 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을 하죠. 거기서 선출된 게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임기는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요, 중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이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 2년에 한 번꼴로 내는 북한의 정권 수립에 관한 문제죠.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누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이걸 만듭니다. 1946년에.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과 사업을 모두 규규화 실시합니다. 이거 뭐죠? 공산화죠. 공산화 정책을 피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로 바꾸고 또한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거 1948년 9월 9일입니다. 왜 9월 9일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북쪽에서는 이미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다 짜놨고 발표만 안 한 상태였습니다. 왜? 김일성은 분단의 책임을 떠안기 싫어했고요. 그걸 지켜보다가 이승만이 정부 수립을 발표하자 북한도 정권 수립을 9월 9일 날에 하게 됩니다. 이 9월 9일이 북한에서는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구구절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헌국회가 남쪽에서는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죠. 이 재헌국회가 했던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자, 그리고요. 여기 재헌국회에서는 또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반민족 행위를 규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의 수위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를 조직을 해서요. 이들을 반민족 행위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데 이승만이 여기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들을 청산하는데 좌절을 하게 되죠. 왜 이승만이 왜 반민특위 활동을 이렇게 회방을 놨느냐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은 누가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서는 여운형과 김규식, 김구가 이렇게 세력이 있었지 이승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눈에 들어온 건 뭡니까? 메가더 포고문에 의거해서 현재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친일들이죠. 그들을 살짝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승만은요 반공을 내세웠죠. 그리고 우익 세력들도 반공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반공을 외치는 우익 세력들로부터 이승만이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익의 상당수의 친일파가 우익에 가담하고 있었다. 우익 세력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회방을 놓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재헌국회가 했던 게 뭐냐면 농지개혁입니다. 아까 좌우합작 운동에서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재헌국회는 이 농지개혁을 사실상 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걸 좀 미루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토지개혁을 무상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민심이 흔들릴 것을 예감한 이 재헌국회가 농지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고요. 1949년에 유상매수에서 유상분배하자. 북한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농민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어떻게 이렇게 발발하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북한은요 그 전에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고요.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련으로부터 T-34 전차를 엄청나게 지원받고요. 또 물자를 엄청나게 보급받죠. 그러는 와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미국과 소련의 양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이 국방장관 에치슨 선언을 발표합니다. 1950년 1월에. 이게 뭐냐면 에치스 라인이 뭐냐면 일본 이제 미국이 뭐라고 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의 보호 범위입니다. 미국의 보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에치스 라인이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미국을 기준으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미국의 에치스 라인은 이렇게 해서 일본과 필리핀만을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타이완은 이게 해당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타이밍 이즈 나우를 외치면서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 아무런 방비가 없었고요. 북한군의 이동이 심상치 않다라는 수차례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무시하고 있었던 당시 정부는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빤스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군인들을 통솔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서울도 전쟁 발발 3일 만에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엔에서는 이를 북한의
남침 그리고 북한에 의한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군과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엄청난 기세로 내려오게 되고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하면 이제 또 인천 상륙 작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더글라스 메가더가 이제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3일 만에 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게 되니 이것이 현재 국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그놈의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내 전술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그렇게 쭉쭉쭉 밀고 내려와서 흥남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50년 12월이고요. 서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중공군과 북한군, 인민군으로부터 이렇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51년 1월 4일 일사후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공격을 총공세를 가하게 되자 서울을 재수복하게 됩니다. 51년 3월 14일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자 이제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전쟁이 길어지게 되자 마침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정전협정은요, 소련이 유엔에게 정전을 제의하고요. 정전회담이 시작되는 것은 51년 7월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든 이 정전협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길어지고 또 군사 분계선 문제 그리고 포로 소환 문제 등으로 또 이 협정이 엄청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또 이승만은 한 것도 없으면서 이승만은 계속 이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정전 반대의 성명과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해 버리죠. 이걸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저건 또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군사분계선이 지금의 휴전선으로 남게 되고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DMZ고요. 자,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또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수많은 그 산업시설들과 경제 기반들이 다 파괴되고요. 전쟁이 이제 휴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겠죠. 이승만은 미국이 떠나면 두렵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바지끄레기를 매달려서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보기 싫으니까 좀 달래줍니다. 그래서 달래주면서 맺은 조약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라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험할 때 지켜주겠다. 라는 조약이죠. 미국이 위험할 일 없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위한 조약이다 라는 거.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북한의 독재가 강화되는 그러한 영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방 전국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10월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범위 내에서 이 PPT 자료 내에서 수능 문제가 적어도 한두 문제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자,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